34년간 성실히 모은 퇴직금 1억 8천만 원. 수산청 공무원 출신이니까 내가 횟집을 하면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초 동명항 앞에 5억 5천만 원짜리 3층 횟집을 샀어요. 대출 2억 5천만 원까지 끼고요. 첫 여름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었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맞았어. 그런데 겨울이 왔습니다. 손님이 사라졌고 코로나가 터졌고 결국 2억 8천만 원의 헐값으로 팔았습니다. 34년 월급쟁이 인생이 단 3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저는 68살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시급 노동자로 일합니다. 여러분, 퇴직금으로 절대 횟집 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우입니다. 올해 61살이고요. 수산청에서 34년간 근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과거형이 맞겠네요. 이제는 속초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초 저는 수산청 동해수산자원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984년 9급 주무관으로 입사한 이후 매년 승진 시험을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주로 어업정책과 수산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연근의 어업허가, 수산물 유통 개선, 어민소득 증대 사업 같은 일들이었죠. 3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동해안 곳곳의 어항과 수산시장을 다니며 어민들과 함께 일했어요. 포항, 울산, 강릉, 속초까지 동해안 전역이 제 일터였습니다. 덕분에 수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들어 조직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공공기관 구조 조정을 추진하면서 50대 후반 공무원들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인사과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최 과장님, 명예퇴직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퇴직금에 위로금까지 합치면 꽤 목돈이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에 좋은 기회예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정년까지 4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퇴직을 권유받다니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차근차근 계산해 보니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퇴직금과 명예퇴직 위로금을 합쳐서 1억 8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30년 넘게 꾸준히 모은 적금 2억 원까지 합치면 총 3억 8천만 원의 목돈이 생기는 겁니다. 61살에 4억 원 가까운 자금이라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 박미영 씨는 60살로 저보다 1살 어립니다. 슬하에 아들, 딸 하나씩 두었는데 다행히 두 자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중견기업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딸은 결혼해서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부담도 끝났으니 이제는 정말 저희 부부만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명예퇴직을 받아들이는 게 나을까요? 제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34년이나 일하셨는데 이제 좀 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쉬기만 하면 심심하실 텐데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34년간 매일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만 있으면 무료할 게 뻔했어요.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수입도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1살의 재취업은 쉽지 않아요. 요즘 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선호하니까요. 그렇다고 경비원이나 주차 관리 같은 일을 하기에는 아직 체력도 있고 의욕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4년간 수산 분야에서 일했는데 이 경험을 살려서 직접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명예퇴직을 고민하던 2018년 3월 저는 마지막 출장으로 속초를 방문했습니다. 동해안 어업 현황을 점검하는 업무였는데 속초는 제가 특히 애정을 가진 지역이었어요. 청정해역에서 잡히는 오징어, 명태, 대게 같은 수산물이 풍부하고
설악산 관광객들이 많아서 수산업이 활발한 곳이었으니까요. 출장 업무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혼자 속초 중앙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시장 지하에는 횟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싱싱한 화로들이 수조에서 헤엄치고 손님들이 자리마다 가득 앉아서 회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횟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34년간 수산 분야에서 일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종이 언제 제철인지, 수산물 유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동해안 어민들과 수산물 도매상들과의 인맥이 탄탄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좋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속초 횟집 시장을 조사해 봤습니다. 속초는 연간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넘는 관광 도시였어요. 설악산 관광객들이 대부분 속초에 들러서 회를 먹고 갔습니다. 게다가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어서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특히 여름 성수기인 7월과 8월, 그리고 가을 단풍철인 10월과 11월에는 관광객이 폭주했어요. 이 시기만 잘 운영하면 연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본격적으로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내가 속초에서 횟집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34년간 수산 분야에서 일했으니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횟집이요? 그런데 당신은 요리를 못하잖아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리는 조리사를 고용하면 되고 나는 경영과 재료 구매를 맡으면 돼요. 수산청에서 일하면서 전국의 수산시장 인맥이 다 있으니까 좋은 재료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강점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34년간 쌓은 인맥은 엄청났어요. 속초 수협 직원들, 노량진 수산시장 도매상들, 심지어 일본과 러시아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는 무역업자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하면 어떡해요? 아내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여보, 나는 평생 공무원으로만 살았어요. 정해진 월급 받으면서 안전하게 살았죠. 그런데 이제 61살이에요. 정년 퇴직하면 65인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시면 해보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내의 동의를 받고 나니 힘이 났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인사과장은 빠른 결정에 놀라면서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2018년 5월 드디어 34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최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과의 산 증인이셨는데 떠나시니 아쉽네요. 후배들이 아쉬워했지만 저는 오히려 가슴이 설렜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퇴직금 1억 8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34년간 성실히 일한 대가였습니다. 거기에 적금 2억 원을 합치니 총 3억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내도 신기한 듯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본 적이 없네요. 조심해서 잘 써야겠어요. 조심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잘 투자하는 거죠. 이 돈으로 우리 노후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34년간 수산 분야 전문가로 일한 경험이 있으니 횟집 정도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018년 6월 본격적으로 속초에서 횟집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시장도 좋았지만 제가 눈여겨본 곳은 동명항 인근이었어요. 동명항은 속초의 대표적인 어항으로 싱싱한 화로가 매일 들어오는 곳입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명소였고요. 부동산을 통해 여러 매물을 알아봤는데 마침 동명항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3층짜리 횟집 건물이 나왔습니다. 1층은 주방과 홀, 2층과 3층은 각각 단체석과 룸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총 좌석이 150석 정도 되는 중형 규모였습니다. 건물주는 70대 노부부였는데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며 매각을 결정했다고 했어요. 매매가는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은데요? 위치도 좋고 건물 상태도 괜찮아요. 아내와 함께 둘러본 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동명항에서 가까워서 신선한 화로를 바로 공급받을 수 있고 연금정이나 속초등대 같은 관광지와도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자금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돈은 3억 8천만 원인데 매매가가 5억 5천만 원이니 1억 7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리모델링 비용과 운영 자금까지 생각하면 대출이 불가피했어요. 은행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34년간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었습니다. 최 선생님, 담보 가치를 평가해 보니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금리는 연 4% 정도예요. 대출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연 4%로 빌리면 월 이자가 83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성수기에 잘 벌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자기 자금 3억 8천만 원에 대출 2억 5천만 원을 합치면 총 6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횟집 매입비 5억 5천만 원을 쓰고 나면 8천만 원이 남아요. 이 돈으로 리모델링과 초기 운영 자금을 충당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이 조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 7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4년 공직 생활의 결실인 퇴직금을 모두 쏟아붓는 순간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설렘도 컸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4년간 수산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이 있는데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매입 후 바로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인테리어가 오래되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비했어요. 주방 설비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홀 바닥재를 바꾸고 조명을 밝게 했습니다. 특히 수조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화로를 싱싱하게 보관하는 게 횟집의 생명이니까요. 동시에 직원 채용도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리사였어요. 속초에서 20년 넘게 횟집 조리를 해온 50대 조리사를 모셨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홀 서빙 직원은 2명, 주방 보조 1명까지 총 4명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인건비만 매달 7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출 이자 83만 원, 전기료와 수도료 약 100만 원, 임대료는 없지만 건물 유지비가 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재료비를 제외한 고정비만 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보, 고정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요. 아내가 걱정스러워했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름 성수기만 잘 넘기면 1년치 고정비는 충분히 벌 수 있어요. 속초는 관광객이 워낙 많으니까요. 실제로 속초는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 도시였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숙박시설을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몰렸어요. 리모델링을 마치고 나니 제법 괜찮은 횟집이 되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대형 수조에서 싱싱한 화로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가게 이름은 동명회센터로 정했습니다. 동명항의 신선함을 강조하는 이름이었죠. 간판도 크게 달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2018년 8월 초 드디어 개업했습니다. 개업 첫날 지인들과 동료 공무원들이 축하해 주러 왔어요.
수산청 후배들도 속초까지 와서 회를 먹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형님 정말 멋지십니다. 횟집 사장님이 되시다니요. 후배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뿌듯했어요. 34년 만에 처음으로 내 사업을 가진 거니까요. 개업 첫 주 매출은 예상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주중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주말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서울에서 온 관광객들로 자리가 꽉 찼습니다. 사장님, 여기 회 정말 싱싱하네요. 어디서 공급받으세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34년간 수산청에서 일했어요. 동명항 어민들한테 직접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신선하죠.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수산청 인맥 덕분에 동명항 수협을 통해 좋은 가격에 활어를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저의 가장 큰 경쟁력이었습니다. 2018년 8월 중순부터 매출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절정기였어요. 평일에도 저녁 시간에는 대부분 만석이었고 주말에는 예약을 받아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특히 2층 룸은 가족 단위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서울에서 온 가족들이 설악산 관광 후 들러서 회를 먹고 가는 패턴이었습니다. 1인당 4만 원 정도 받았는데 가족 넷이 오면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손님이 100명 정도 왔어요. 매출로 환산하면 하루 400만 원, 한 달이면 1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재료비가 약 5천만 원, 인건비와 고정비가 1천만 원 정도 나갔으니 순수익이 2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했나 봐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면 1년이면 얼마예요? 아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 정도면 대출도 빨리 갚고 노후 자금도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9월에도 매출은 계속 좋았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가족 모임 예약이 쇄도했어요. 2층과 3층 룸이 모두 예약으로 꽉 찼습니다. 9월 한 달 매출도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직원들이 바쁘다고 투덜거렸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팁도 많이 받았으니까요. 수고들 많아요. 이번 달 성과급 두둑하게 드릴게요. 저도 여유가 생기니 직원들에게 후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들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평일에는 손님이 절반도 안 찼어요. 여보, 손님이 많이 줄었네요. 걱정되는데요. 아내가 불안해했습니다. 원래 관광업은 계절을 타는 거예요. 지금은 비수기니까 좀 줄어드는 게 당연해요. 단풍철 되면 다시 늘어날 거예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수산청에서 일하면서 관광업의 계절성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름과 가을이 성수기고 겨울과 봄이 비수기인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10월 말부터 설악산 단풍이 절정에 달하자 다시 관광객이 몰려왔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속초 전체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횟집도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11월 초까지는 괜찮았어요. 단풍 시즌 마지막까지 손님들이 꾸준히 왔습니다. 하지만 11월 중순이 지나자 상황이 급변했어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관광객이 뚝 끊어진 겁니다. 11월 하순 평일 저녁에 손님이 10명도 안 왔습니다. 150석 규모 횟집에 손님이 10명이면 거의 텅 빈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사장님, 이러다가 재료 다 버리겠어요. 활어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조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횟집은 재료 회전율이 생명인데 손님이 없으니 활어들이 수조에서 그냥 죽어가는 거였어요. 11월 매출을 정산해보니 3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8월과 9월 평균 1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문제는 고정비는 그대로라는 거였습니다. 인건비 700만 원, 대출 이자 83만 원, 전기료와 각종 관리비 150만 원은 매달 똑같이 나갔습니다. 11월 순수익을 계산해보니 거의 마이너스였습니다. 재료비까지 포함하면 적자가 500만 원 정도 났어요.
여보, 이번 달 적자가 났어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름에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요. 횟집은 계절성이 강해요. 겨울에는 원래 손님이 적은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여름에 번 돈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실제로 8월과 9월에 총 4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냈으니까 500만 원 적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겨울 내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도 곧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오니까 손님이 다시 늘어날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연말이라 회식 손님들이 좀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예상은 빗나갔어요. 속초는 회식보다는 개인 관광객이 주력인 곳이었는데 추운 겨울에 굳이 속초까지 와서 회를 먹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12월 매출은 2,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11월보다 더 나빴어요. 고정비를 빼니 적자가 1,000만 원 가까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름에 번 돈이 겨울 적자로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전혀 새로운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12월 1,000만 원 적자에 이어 1월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설날 연휴에는 그나마 손님이 좀 있었지만 평일에는 거의 파리만 날렸습니다. 1월 어느 날 조리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여기는 비수기가 너무 길어서 제 입장에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리사는 횟집의 핵심 인력이었거든요. 연봉을 더 드릴 테니 좀 더 같이 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도 충분히 주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계절성이 너무 심해요. 여름에는 정신없이 바쁘다가 겨울에는 손님이 없잖아요. 저는 일정하게 일하고 싶어요. 결국 조리사는 떠났고 새로운 조리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력 있는 조리사는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경력이 짧은 30대 조리사를 고용했는데 실력이 전임자만 못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사장님, 전보다 회 맛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단골 손님이 지적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월과 3월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매달 1,000만 원 가까운 적자가 계속 쌓였어요. 8월부터 3월까지 8개월 동안의 수지를 계산해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름 성수기 2달 순수익이 4천만 원, 가을 한 달 순수익이 1,000만 원으로 총 5천만 원을 벌었어요. 하지만 겨울과 봄 5개월 동안 적자가 4천만 원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8개월 동안 순수익이 1,0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였어요. 여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1년 내내 일해도 남는 게 없어요.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계절성이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4월이 되면 나아질 거예요. 봄나들이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면 다시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관광객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상만큼은 아니었습니다. 4월 매출이 4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고정비를 제하니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경쟁이었습니다. 겨울 동안 속초에 새로운 횟집들이 여러 개 생겼어요. 특히 아바이 마을 쪽에 대형 프랜차이즈 횟집이 들어섰는데 시설이 화려하고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손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도 검색 순위가 밀려났습니다. 새로 생긴 횟집들이 리뷰 이벤트를 하면서 상위 노출을 선점한 거였어요. 5월이 되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화로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화로 보관이 어려워졌고 동시에 수요는 늘어나서 가격이 급등했어요. 광어 한 마리 가격이 작년 여름보다 30%나 올랐습니다. 우럭도 마찬가지였어요. 재료비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가격을 올릴까?
아내가 제안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쟁 횟집들이 워낙 많아서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갈 게 뻔했어요. 아니요, 가격은 유지하고 원가를 절감해야 해요. 하지만 원가 절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횟집은 신선도가 생명인데 싼 재료를 쓰면 손님들이 바로 알아챘어요. 5월 말 운영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리모델링과 초기 운영 자금으로 남겨뒀던 8천만 원 중 절반 이상을 이미 썼어요. 겨울과 봄 적자를 메우느라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 겁니다. 저축했던 돈을 좀 인출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무원 시절 모았던 적금이 아직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아내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작년처럼만 되면 지금까지의 적자를 만회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6월 매출은 예상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30%나 낮았어요. 경쟁 횟집들이 늘어나면서 손님이 분산된 거였습니다. 7월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작년 같으면 예약이 꽉 찼을 시기인데 올해는 평일에 빈자리가 보였어요. 그때 제일 무서웠던 건 직원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이 하나둘 의욕을 잃어가는 게 보였어요. 손님이 적으니 팁도 줄었고 회사 분위기도 침체되었습니다. 7월 말 홀 서빙 직원 한 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다른 곳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 직원 이탈이었습니다. 2020년 2월 말 뉴스에서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스나 메르스처럼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월이 되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왔어요. 그날 저녁부터 예약 취소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예약 취소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취소했어요. 한 통, 두 통, 10통. 봄 꽃놀이 시즌을 겨냥해 받아뒀던 예약 30여 건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3월 매출은 8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전년 동월의 4분의 1 수준이었어요. 고정비 1,00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달 적자가 2천만 원 가까이 났습니다. 4월은 더 심각했습니다. 정부에서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속초 관광이 사실상 중단되었어요. 설악산 국립공원도 일시 폐쇄되었습니다. 횟집 문을 열어도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4월 매출이 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고정비 1,000만 원을 빼니 적자가 거의 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큰일 났어요. 이렇게 가면 우리 다 망해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막막했어요. 바이러스라는 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 지원책을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이 있었지만 200만 원에 불과했어요. 한 달 적자도 메우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당분간 급여를 30%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5월과 6월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사람들 심리가 위축되어 있었어요. 관광보다는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두 달간 매출이 각각 500만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매달 1,500만 원씩 적자가 누적되었어요. 7월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여름 성수기로 한 달에 1억 원 넘게 벌었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올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부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관광업계가 또다시 직격탄을 맞았어요. 7월 매출이 6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작년 같은 달 1억 원의 6% 수준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벌어뒀던 돈은 이미 다 떨어졌고 저축했던 돈도 대부분 인출한 상태였어요.
남은 현금은 1,00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여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8월에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여름 휴가철 절정기인데도 매출이 400만 원에 못 미쳤어요. 사람들이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도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리사와 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더 이상 급여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직원들도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9월 초 결국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텅 빈 홀이 처량해 보였어요. 1년 전만 해도 손님들로 북적이던 곳인데 은행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습니다. 매달 83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수입은 없는데 고정비는 계속되는 악몽이었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단풍철로 대목이었는데 올해는 관광객 발길이 끊겼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또다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 겁니다. 부동산에 매각을 의뢰했습니다. 사장님, 지금은 팔려고 내놓은 횟집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관광업에 투자하려 하지 않습니다. 중개업자의 말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11월, 12월이 지나갔습니다. 휴업 상태에서도 건물 관리비와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어요. 남은 저축마저 모두 바닥났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과 2월에도 코로나는 계속되었고 매각도 진척이 없었어요. 3월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원을 더 빌렸어요. 월 이자가 33만 원 추가되어 총 월 이자가 116만 원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백신이 나와서 상황이 나아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21년 여름이 되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라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확산세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7월과 8월 두 번의 여름 성수기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8월 말 중개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가격을 대폭 내리겠습니다. 빨리 매각해 주세요. 처음에는 5억 5천만 원에 내놨던 매물을 4억 5천만 원으로 낮췄어요. 그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4억 원으로 내렸습니다. 여전히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9월 절박한 심정으로 3억 5천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2018년에 5억 5천만 원에 샀던 건물을 2억 원이나 깎아서 내놓은 거였어요. 10월 말 드디어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시한 가격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격 아니면 안 사겠습니다. 지금 속초 상황 보셨죠? 횟집은 다 망하고 있어요. 이 가격도 비싼 겁니다. 매수자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5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건물을 2억 8천만 원에 팔아야 한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 버티면 대출 이자만 계속 쌓일 뿐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가격에 팔겠습니다. 2021년 11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억 8천만 원을 받아서 대출 3억 5천만 원을 갚고 나니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오히려 7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34년간 모은 퇴직금과 적금 3억 8천만 원에 추가 손실 7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4억 5천만 원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3년 전 횟집을 매입할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건 좌절과 빚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죠? 아내도 울먹였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죠. 일을 해야 해요. 64이 된 나이에 다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64에 어디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경력은 훌륭하신데 연령이 저희가 찾는 인재상과는 맞지 않습니다. 정중한 거절 통보만 받았어요. 결국 속초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품질 관리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34년간 수산청에서 일한 경험을 인정받은 거였어요.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공무원 시절 월급의 3분의 1 수준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일이라도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속초 중앙시장 근처 슈퍼마켓에서 계산대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로 월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부부 합쳐서 월 3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출 원금을 갚기 시작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갚으면 70개월, 그러니까 6년 가까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처음 출근하는 날 공장 작업복을 입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횟집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시급 노동자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는 주로 오징어와 명태를 가공했는데 품질 검사와 위생 관리가 제 업무였습니다. 34년간 수산청에서 익힌 지식이 도움이 되었어요. 어떤 원료가 신선한지, 위생 기준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공장장이 제 일 처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최 선생님 역시 경력이 다르시네요. 정확하고 꼼꼼하십니다. 작은 칭찬이었지만 위로가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저는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68이 된 나이지만 아직 건강하게 일하고 있어요. 아내도 슈퍼마켓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대출을 갚아서 이제 남은 빚이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 안에 모두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하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편안합니다. 34년간 공무원으로 살 때는 항상 성과 압박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적어요. 무엇보다 큰 빚에서 거의 벗어났다는 게 가장 큰 위안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횟집 사업에서 실패한 이유가 명확합니다. 첫째, 34년간 수산 행정을 했지 실제 장사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정책을 만들고 어민들을 지원하는 일을 했지 직접 손님을 상대하고 경쟁하는 장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수산 분야를 안다고 해서 횟집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둘째, 관광업의 계절성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여름 2달 잘 된다고 해서 1년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비수기 8개월을 버틸 자금을 충분히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최소한 2년치 고정비는 별도로 확보하고 시작했어야 했어요. 셋째, 대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월 이자 83만 원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매출이 없어도 이자는 그대로 나가면서 현금 흐름의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넷째, 코로나19 같은 외부 충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팬데믹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였지만 그런 위기 상황을 대비한 비상 자금이 전혀 없었어요. 다섯째, 경쟁 심화를 간과했습니다. 제가 횟집을 시작할 때 이미 속초에는 횟집이 넘쳐났어요. 새로운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생기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저만의 차별화 전략이 없었습니다. 여섯째, 61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어요. 젊었다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겠지만 60 넘어서 실패하면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특히 관광업이나 외식업은 계절성과 변동성이 큰 업종입니다. 30년 넘게 한 분야에서 일했다고 해서 그 분야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처럼 수산 행정을 했다고 횟집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대출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자가 적어 보여도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이자는 계속 나가니까요. 무엇보다 최소 2년치 운영 자금은 별도로 확보하고 시작하세요. 비수기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을 대비한 현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외부 충격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경기 침체, 자연재해, 정책 변화 같은 변수는 항상 존재해요. 저는 횟집 사업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34년간 모은 돈을 모두 잃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게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름의 보람을 찾았습니다. 제가 검사한 제품들이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아내도 슈퍼마켓에서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면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복잡한 경영 걱정 없이 정해진 시간만 일하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 해요. 이제 70살까지는 현재 일을 계속하면서 빚을 완전히 갚고 그 이후에는 국민연금으로 소박하게 살 계획입니다. 더 이상 큰 욕심은 없어요.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공장 일로 적당한 운동량이 확보되고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아들딸이 가끔 찾아와서 용돈을 주려고 하지만 저는 거절해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고요. 대신 손주들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횟집 사업은 제 인생 최대의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배운 게 많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건강한 가족이 있고 정직한 일이 있으면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이 34년간 공무원으로 살 때보다 더 평온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퇴직 후 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최소한의 위험만 감수하면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